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이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암, 갑상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외과 전문의 송정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갑상선을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말하던데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또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조절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고 심장 두근거림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체중이 빠지는 에너지 과소모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반대로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되고 몸이 붓게 되고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서 체중이 불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몸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고요. 또 하나 칼시토닌은 우리 몸의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칼슘 농도가 혈중에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뼈나 신장을 통해서 대사를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갑상선은 우리 목에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로 존재를 하지만 우리 몸의 역할에 있어서는 전체를 주관하는 곳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그런데 최근에 갑상선 암 발병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갑상선암이 그렇게 급격히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또 진단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증상으로 나타나기 전 아주 작은 크기의 갑상선암들이 많이 진단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조기 검진과 진단 기술의 발전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환자 수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암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진 것도 있고 어떤 암들은 아직까지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갑상선암은 어떤가요? 갑상선암도 확실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는 유전자 이상, BRAF나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환경적 요인에서는 이제 요오드 결핍이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요오드 결핍이 된 과거에 요오드 결핍이 있었던 지역, 산간 내륙이나 아니면 오지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갑상선 종대나 갑상선암의 발생이 높았는데, 그 이외 식수나 식품을 통해서 요오드가 공급이 된 이후로는 갑상선 비대나 암의 발생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서요. 요오드 결핍이 갑상선암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물자가 소통이 잘 되고 사람도 이동이 쉬우니까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원인으로 인해서 갑상선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네요. 최근에는 이제 식품이나 식수에 다 요오드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갑상선암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 있어서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였거든요. 따라서 그 방사선 피폭이 갑상선암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 방사선 노출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사선 피폭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계를 달고 있고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그 작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놓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자기 피폭량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 갑상선이라든가 다른 우리 몸의 장기에서 방사선에 취약한 장기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서 그런 방사선에 의한
위험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 방사선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자연 방사선 양은 암을 일으키기에는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자연 방사선 피폭량만 가지고 암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그 방사선,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방사선 단위로 3mSv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방사선 피폭량은 100mSv 정도 돼야지 암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자연 방사선에 노출된 양 가지고는 암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증상은 어떤가요? 갑상선 암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밖으로 돌출이 되거나 만져지는 혹입니다. 목에 혹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 혹의 특징은 아주 단단하고 주변 조직에 침범이 일어나서 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혹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네. 그 이외에도 암이 진행이 되면 주위 조직에 침범이 일어나서 목소리가 쉬거나 아니면은 호흡곤란이나 연화곤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뼈나 폐 같은 장기에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객혈이나 골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우선은 갑상선의 경우에는 혹이 생기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커지면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크기가 뭐 한 1, 2cm 미만인 경우에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증상보다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 이 대부분의 암의 경우에는 병기를 나누잖아요. 1에서 네. 4기로. 네. 갑상선 암의 경우는 어떤가요? 갑상선 암도 1기에서 4기까지 병기를 당연히 나누는데요. 갑상선 암은 워낙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병기에 따른 예후 차이보다는 갑상선 암의 종류에 따른 예후 차이가 더 많아서 그 갑상선 암의 종류에 더 의미를 두는 편입니다. 네.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갑상선 암의 종류에는 분화암, 미분화암, 수질암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분화암에는 유두상암과 여포성암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분화성 암들은 병기가 높아도 다행히 진행이 느려서 다른 암에 비해서 그리 절망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수질암은 분화암에 비해서 예후가 나쁜 편이고요. 미분화암은 진단 시부터 4기로 평가되며 생존 기간이 6개월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불량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분화성 암이므로 대부분 예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할 텐데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의 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갑상선 암이 있는 부위와 그 주변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수술 후 보조 치료로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와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기 갑상선암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경우 치료 범위도 훨씬 축소되어 암이 있는 한쪽 갑상선만 제거하고 지켜보는 치료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나는 갑상선 암이다라고 알고 계신데도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수술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갑상선 암이 워낙 느리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사시는 동안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건강에 유해를 주지 않는 상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면 수술이 원칙인데 크기가 작고 갑상선 내에 있으며 주변 림파절 전이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상태, 전신 상태, 사회적 상황, 병의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해서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도 확실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내가 그곳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제 주위에도 많이 수술을 하셨는데 여성분들 수술한 이후에 항상 스카프 하시거나 목걸이 하시고 이 흉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이 흉터 없이 지낼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젊은 여성들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졌고요. 따라서 이제 미용적인 문제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 미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흉터 제품이나 아니면 수술할 때 성형외과와 같이 조인해서 수술을 하면 훨씬 흉터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흉을 목에 내지 않고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 겨드랑이나 아니면은 가슴 부위에 아주 조그마한 절개창을 넣고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우회술도 가능한 만큼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네. 이 갑상선 질환을 살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갑상선 암으로 진행될 확률도 악화될 확률도 높은 건가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 갑상선 암이 발생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 이상으로 자주 검사를 시행하다 보니 더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똑같이 발견이 좀 더 많이 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된다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갑상선암에 대한 속설을 OX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원칙은 수술 후에 갑상선의 암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최근에 워낙 초기 갑상선암들이 많이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의 반만 절제하고 경과를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투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양쪽을 다 제거한 경우에는 계속 드셔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빨리 발견하시면 평생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을 경우 임신을 해도 된다. 동그라미인가요? 가위표인가요? 약을 먹어야 할 텐데 괜찮은가요? 갑상선 암을 치료 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제 자체가 태아한테 태반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그 자체가 임산부들한테 나쁜 영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임신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도 드시지만 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1년 정도 지난 후에 임신을 하시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1년 정도 후에는 임신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흔히 갑상선 암은 어른들만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성장과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소아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주변에 보니까 감기인 줄 알고 갔다가 소아 갑상선 질환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좀 유사한가요, 증세가?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 증상은 감기 증상하고는 좀 다르고요. 갑상선 염이 있는 경우에는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염 중에 급성 갑상선염이나 아니면 아급성 갑상선염은 그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흔히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연히 감기인 줄 알고 갔다가 발견을 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 아이가 갑상선 질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애들은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불편함을 잘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유아나 소아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많게 되면 신체 발육의 저하, 지능 발달 저하 또는 집중력 저하로 학업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대적으로 같은 또래 나이에 비한 아이들보다 키가 현저히 작거나 목이 짧거나 손이 두텁거나 하는 안구 돌출 같은 증상들이 보이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질병은 아무래도 예방이 최선일 텐데요. 이 소아 갑상선 질환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 선천적인 경우 아니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유전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아 갑상선 질환 중에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균형 잡힌 식사 관리를 하면 그런 갑상선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암의 경우에도 이 예후가 좋다고는 하지만 치료를 하기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인자들을 신경을 써야 하겠는데요. 방사선 노출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방사선 노출이 많은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최근에 그 건강 검진의 활성화로 무분별하게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검진 또는 여러 가지 진단 목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때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잘 선택하셔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 빼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검사를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소견에 따른 검사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